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1부입니다. 최악의 홍수 피해 사태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던 충북도 의원들이 조기 귀국했습니다. 국민을 들쥐에 비유해서 논란을 일으킨 김학철 의원은 생각이 짧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을 덮친 최악의 물난리를 뒤로하고 유럽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났던 충북 도의원들이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국민을 들쥐로 비하해 논란을 빚은 김학철 의원은 국민에게 사죄한다면서도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의원은 우두머리를 따라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들쥐, 레밍의 국민을 비유해서 논란을 키운 바 있습니다.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좀 편집이 된 게 아닌가. 김학철 의원과 박한범 의원은 곧바로 충북 도의회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깊은 상처의 분노를 들은 데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수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우리 도의 관련 부서 또 언론 또 뭐 주민들 통해서 그 피해 상황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 소속인 김학철 의원과 박봉순 의원, 박한범 의원을 제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는 25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병훈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45일간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절반가량 수를 줄이고 비용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강호영 기자입니다. 밤새 진통을 겪던 추경안이 정오 직전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채석 179인 중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서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 통과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입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 안에서 1,500억 원 정도 감액된 11조 333억 원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원의 경우 추경에서 빼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증원 공무원 수도 정부 안에서 절반 정도 줄어든 2,575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표결 직전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면서 진통을 겪었고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복귀해 극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정부는 추경이 늦어진 만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곧바로 열고 각 부처에 대한 예산 배정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MBN 뉴스 강호영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표결 과정조차 순탄치 못했습니다. 거센 찬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회 본회의장 안은 고성과 야유가 난무했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사회주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비난하자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직접 실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세금 폭탄이 이어질 거란 경고와 함께 공조를 깬 다른 야당에 대한 성토도 이어집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주는 그런 일자리 만들기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두 야당이 갑자기 일정을 바꿨습니다. 이러니 여당 이중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당은 꼭 필요한 일자리라며 맞섭니다.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편성했고 그것을 국회에서 승인 받으려고 노력한
정의당 윤수화 의원이 대놓고 자유한국당을 비난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열정으로 국민을 향해서 다가서가야 말입니다. 찬반 토론이 격화되면서 추경안은 표결에 들어가는 데만도 수십 분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찬반 토론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과열됐고 한국당은 추경안 표결이 시작되자 아예 불참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여당 의원들은 나간 한국당을 비난했는데요. 결국엔 한국당 덕분에 추경안이 통과되는 꼴이 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토론 직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추경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오르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며 강하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욕한 것도 잠시. 남은 의원이 145명이 되자 갑자기 본회의장이 분주해집니다. 추경안 표결을 하려면 재적 의원 299명 중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5명이 모자라 표결이 진행되지 못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물론 추경에 합의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 나서 머리를 맞대보지만 정족수는 점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40분 넘게 지연되자 기다리던 정세균 의장도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야지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10분 내에 결국 나갈 때 욕하던 한국당이 복귀하고 나서야 정족수가 채워졌고 추경안은 약 1시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빠져나갔을 때 장제원 의원 혼자 자리를 지킨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 의원은 자리만 지킨 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고자 장 의원을 설득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장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복귀한 이후에야 표결에 참여했고 김연아 한국당 의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추경 처리를 위해서 4-5명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명이나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의원들은 과연 이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경 투표가 시작된 후 전광판에 찍힌 참여 의원 숫자는 145명. 표결 성립을 위한 의결 정족수 150명에도 모자라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꼼꼼히 살펴보니 전체 120명인 여당 의원 가운데 빠진 인원은 무려 26명. 추경 통과에 동참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수십 명씩 외국에 나간 것을 챙기지 못한 여당이 1차적인 책임이죠. 저렇게 목리를 부린 자유한국당과 함께 두 거대 정당에 추경 통과를 놓고 연일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점, 이들 여당 의원들은 어디를 간 걸까? 20여 명 가까이는 해외 세미나와 국제교류 등을 이유로 또 나머지는 개인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재산 추적을 위해 독일로 간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해외 교류나 개인 일정을 취소하지 못한 경우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 의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속을 위배하고 그렇게 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자유한국당 집단퇴장에 여당 의원 수 부족까지 정족수 미달로 지연된 것을 두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런 국회라면 해산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추경이 처리되면서 야당을 탓하기에 앞서 민주당 내 전략 또한 아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국회는 일단 한시름을 놓는 분위기입니다. 당분간은 국회가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8월부터는 최근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부자 증세 문제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중희 기자, 이 부자 증세 문제가 앞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텐데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준비에 들어갔겠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어제 민주당은 곧바로 논평을 통해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7월 국회가 마무리됐고 이제 의원들이 휴가와 출장을 떠나는 시즌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회 의사 일정이 없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일찌감치 증세 논의에 공부를 떼면서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유지되는 동안 증세라는 난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대기업 등 슈퍼리치로 한정하고 곧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과표 구간 조정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증세에 대해 야3당의 견해가 제각각인 만큼 이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부자 증세는 포퓰리즘 정책의 수습책이라며 비판했고 국민의당도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법과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이 극심했던 만큼 앞으로 국회 상황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리 5, 6호기 중단 여부는 공론조사가 나오면 받아들이겠다며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의중이 담겨 있는 건지 송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 둘째 날 안건에도 없는 탈원전 문제를 작심 발언했습니다. 전력수급 계획에 이상이 없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함없이 원전 제로 시대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사실 수차례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왜 당장 중단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걸까?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이지만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리 1호기는 이미 한계 수명이 지나 기간 연장으로 운영됐고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는 지난해 6월 공사 승인으로 건설이 진행돼 이미 공정률이 28% 들어가 벌써 1조 6천억 원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무조건 중단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한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나름의 절충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또 하나의 큰 이슈는 증세죠.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초대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들이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투자와 고용을 늘리라더니 세금까지 더 내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앞으로 법인세를 더 낼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은 모두 126곳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인세를 올리면 매년 2조 9,300억 원의 세금이 더 거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삼성전자가 지게 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르면 삼성전자는 법인세 증가분 2조 9천억 원 중 37%인 1조 839억 원을 더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 대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고 밝혔지만 해당 기업들은 올 것이 왔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증세까지. 정부 정책에 반발하기 어려운 대기업을 상대로 손쉽게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볼멘 소리를 내뱉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 투자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 성장률이 최대 1.1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이제 막 살아난 내수 경제가 가라앉고 세금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존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인력 이탈이 심해져 내부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설립 허가 취소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1961년 설립돼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 3월 전경련은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경련은 대기업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원을 후원하도록 모금을 주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해체 여론이 거세지자 이름까지 바꿔가며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청문회에서 전경련의 설립 허가 취소를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전경련의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려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여야 합니다. 전경련이 재단 모금을 주도한 행위가 사단법인 목적에 어긋나는지 공익을 해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승철 전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했지만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전경련의 위법 행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정부로서도 취소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지금까지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취소 무효 소송에서 정부가 대부분 패소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 소식입니다. 해당 문건들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 봤습니다마는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청와대 문건 16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문건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검찰 조사에서 문건의 작성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다름 아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현직 검찰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간부는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작성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우 전 수석이 직접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챙겼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보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답변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방안에 반대한다고 한 건데요. 당장 내일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가운데 하나는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답변서를 통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이어 검찰 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며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수사권 분리가 아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후보자의 말은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안의 다른 한 축인 경찰 역시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의 한 간부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현 정부 공약에 충실하게 따라가야 하고 이미 많은 나라가 검찰의 권한 독점을 막으려는 장치를 두고 있다며 문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문무일 후보자의 발언은 오는 월요일 열리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현석입니다.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경차 보급을 늘리려고 정부가 12년 전에 공공기관에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도록 했었는데요. 그런데 전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있으나 마나한 상태라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부산시청 지하주차장. 경차 전용 구역에 중대형 차량들만 꽉 들어찼습니다. 경찰 관용 차량까지 떡하니 주차돼 있습니다. 구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한 승용차가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고 취재진을 못 본 다른 SUV 차량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항상 일반 차들 다 서 있으니까 따로 경차라고 주차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마다 경차 주차 공간을 5% 이상 확보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과 달리 경차 전용 구역은 설치 규정만 있을 뿐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을 위해서 좀 비워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그냥 여기 세우면 뭐 어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좀 욕도 비슷하니 했는데. 이렇다 보니 아예 법적 주차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곳도 수두룩합니다. 이곳은 적어도 경차 14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차 전용이라고 표기된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규정은 지금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들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었고 그게 몇 년도 지금 된 건데. 경차 전용 주차장이 도입된 지 12년째. 애초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무슬림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할랄 음식만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슬림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가짜 할랄 마크를 붙인 노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노점에서 음식을 맛보고 한 손에 음식을 들고 거리를 오갑니다. 무슬림 관광객들이 명동에서 식도락 여행에 나섰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지 않는 무슬림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음식을 즐기는 건 이 음식들이 엄격한 규정을 통과한 할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We cannot eat pork, we cannot, have anything with liquor in it, alcohol or that. So this is according to our religion. 실제로 취재진이 거리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 할랄이라고 표시된 노점들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인증을 받았는지 물어보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써는 거예요. 인증을 따로 받기 좀 힘들어가지고. 할랄 인증기관도 노점은 인증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무슬림들을 속일 뿐 아니라 식품의 허위 표시를 금지한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기관들은 노점상에 대해선 단속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있는 노점상은 다 사각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권이 없다니까요. 뭘 하든 관리 못해요.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는 무슬림 관광객들. 국가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짜 할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과로로 쓰러지거나 업무 중 교통사고 등으로 올해만 집배원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꿔달라면서 어제 집배원 등 우체국 직원 만여 명의 서울광장에 모여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의 한 우체국 앞에서 분신한 40대 집배원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분신 원인을 두고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올해에만 집배원 12명이 과로와 교통사고 등으로 숨졌고 최근 5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배원도 15명에 이릅니다. 과중한 업무로 가정은 포기하기 일쑤고 휴일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생각도 못한다고 집배원들은 호소합니다. 애들이 커가니까 아빠, 엄마하고 놀고 싶은데 퇴근 시간이 늦다 보니까 애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현 단계에서 최소 3,600여 명의 추가 집배원이 필요하다는 게 집배원 노조 측 주장입니다. 추가 근무도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인원이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는 직업 성격상 교통사고 등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큰 사고
사고가 2번이나 났었어요. 고객이 오라고 하니까 막 달리다가 부딪혔는지 어쨌든 깨어보니까 응급실인 거예요. 전국 우정노동조합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이어나가는 등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내일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200일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정부와 강원도 조직위원회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데요. 예산 확보와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게 남은 숙제로 꼽힙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장 건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개 경기장 중 8곳이 완공됐고 전체 공정률도 96.83%에 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200일 동안 저희들은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를 올림픽 개최국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 세계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국회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532억 원을 긴급 수혈받았지만 아직도 실탄이 부족합니다. 지난 3월 확정된 평창올림픽 4차 재정계획에 따르면 전체 운영 예산 중 부족액은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굵직한 공기업 등의 통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 입장권 국내 판매 목표량 75만 장 가운데 아직 판매가 5만여 장에 그치는 등 국민적인 관심도가 낮은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은 100일 뒤 성화가 한국에 들어와 전국을 돌면 본격적으로 올림픽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미, 이른바 K-뷰티 열풍이 불었었죠. 최근에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이 K-뷰티를 배우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의 미용학원이 중국인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사드 여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선한빛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 수업이 한창인 교실입니다. 선생님의 시범을 따라 학생이 눈썹을 그립니다. 정말 끝에만 자연스럽게 핑크랑 연결을 해보죠. 수업을 받는 학생 대부분은 중국에서 넘어온 젊은 여성들입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장지아베이 씨는 중국에 돌아가 개인 메이크업 가게를 여는 게 꿈입니다. 내추럴하면서도 티 안 나게 이쁘게 하니까 한국 예능이랑 드라마 많이 보는 편이라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드 보복 영향으로 대중국 화장품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과는 달리 미용을 배우기 위해 중국에서 건너오는 학생들 숫자는 2배 이상 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미용 대회에서 한국팀이 상을 휩쓰는 등 국내 미용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외국 수강생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한류 문화가 계속 지속되면서 K-뷰티를 배우고자 하는 해외 수강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좀 세련되고 트렌디한 부분을 좀 발빠르게. 계속되는 한류 인기와 함께 당분간 K-뷰티를 배우려는 외국 유학생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뷰티 사랑해요.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인들은 북한 여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조치를 내린 건데요. 북한의 외화벌이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Please, I have made the worst mistake of my life, but please, act to save me. Please, think of my family.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절규하던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 억류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의식불명이 된 채로 송환됐다가 6일 만에 숨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자국민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크게 분노했고 더는 안전한 여행국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확산했습니다.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normalizing its appearance internationally and encouraging people to come there as though it's your lovely East Asian, Southeast Asian beach that you'll want to go surfing at. However, that's so far from the truth. 이런 여론은 다음 달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로 이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법체계에서 체포와 구금에 대한 우려가 커져
북한을 격려하거나 입국하는 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행 제재 조치는 북한의 관광 수익이라는 직접적인 요인에도 타격을 주겠지만 대외 이미지 추락, 추가 제재 가능성 등의 심리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계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물에 빠져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보면 보통 구조에 나서거나 구조 요청을 하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10대 소년들이 물에 빠진 남성을 보고도 스마트폰으로 촬영만 하고 조롱까지 한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만 겨우 내놓은 채 호수에서 허우적대는 31살 자멜던 씨.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던 씨는 결국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시 호수 근처에 있던 10대 소년 5명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구조나 구조 요청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으며 던 씨를 조롱했습니다. We not finna help your ass. You finna die. Get out the water. You gon' die. You don't understand. That bitch got in there. 던 씨는 결국 호수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잔인하고 무책임한 10대들의 행동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Broke my heart for someone to just sit there of age to know if someone needs help. Could nothing in your heart tell you not to do anything when someone. 하지만 경찰은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면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묘기 축구로 불리는 프리스타일 축구 국가대표를 뽑는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축구 묘기 고수들 간의 자존심 대결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전광열 기자가 담았습니다. 머리와 상체, 다리 등 온몸을 이용해 축구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묘기에 가까운 기술을 선보이는 프리스타일 축구. 묘기 축구의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 건 오는 10월 국내에서 열릴 세계선수권 출전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입니다. 고수들 간의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고난도 기술은 필수.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대회가 열린 지 7시간 만에 세계선수권 출전자가 나왔습니다. 세계 대회에 나가면은 이제 너무 그러니까 쟁쟁한 선수들도 많으니까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발전 도중 프리스타일 축구를 직접 선보인 우이용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회장은 세계 선수권 때는 전 세계 고수들이 모두 나온다며 더 현란한 묘기 축구의 향연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어제 통과가 된 추경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45일 만에 추경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제 통과된 직후에 정치권 모습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고 45일째입니다. 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심지어 오늘 처리 과정에서 초유의 상황까지 보여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역대 추경에서 자유한국당처럼 비협조적이었던 적은 없었고 심지어 오늘 국회를 농락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추경에 외국에 나간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가 당초에는 4명이 부족하다고 들었었는데 그 4명은 시간 문제지 오늘 한두 시간 내에 채워질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경 통과되는 겁니다. 우리 당이 끝까지 이 세금으로서 공무원 수 증가를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 너무나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주먹구구식의 어떤 숫자에 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반대를 견제했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 더하기 여당이 자기 의원들 제대로 준비 못한 거, 이 두 당의 결정적인 귀책 사유죠.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국회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네, 추경이 통과는 됐지만 45일간 참 오랜 진통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의원님? 결과론적으로는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이후에 정부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이해운 대표가 좀 코멘트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정세균 의장도 말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여당도 야당도 둘 다 완전하게 성공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각각의 반성들은 조금 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말 그대로 정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여도 야도 패자다라는 말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보는데요. 여도 야도 사실은 승자였다라고 봅니다. 예. 어떤 의미냐면 40여일간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건 아쉽습니다. 추경이야말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국회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통과시켜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정부 때도 한 40조 가까이 추경이 있었어요. 한 4차례에 걸쳐서. 그때마다 사실 40일까지 걸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협의해 나가느냐. 우리가 이번에 여소야대 정국 아니겠습니까?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사실 여당이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느냐인데 40일은 걸렸지만 실제로 40일 동안 협상을 한 건 아니에요. 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이제 그 협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간 건 짧거든요, 아주. 그런데 이번에 하나의 어떤 모델이 있었다. 뭐냐면 이 정부 여당 집권 여당으로 봤을 때는 일단 국민의당을 설득을 하고 바른정당까지 확장을 하면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고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487개 실천 과제 그게 거의 다 입법안들이에요. 그러면 올해 내로 170개 입법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전부 다 이런 모델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 이제 앞으로 입법안을 낼 때 처음부터 전략을 짜야 된다. 어떤 식으로 그 당과 당의 어떤 그런 협상을 할 것인가부터 해서 그 협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더 먼저 신경을 쓰면 확실하게 앞으로의 협치의 어떤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한 단초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이제 모두가 다 물론 아주 극소수 일부 의원들은 남아있긴 했지만요. 퇴장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협치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협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약속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약속을 주고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어제의 결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당이 왜 인원수를 다 챙기지 못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그런 지적도 있었죠. 그것과는 별도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협치라고 하는 그 회의 테이블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논의의 과정에서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도가 됐으니까 회의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지난 저녁까지만 해도 새벽에도 분명히 참여를 했고 반대 토론까지 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다시 의결하자라고 하는 것까지 합의를 보고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논의 테이블에서 법안을 고치는 과정에는 전부 다 참여를 해놓고 최종적으로 합의문에서 통과를 시키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렇게 나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협치라고 하는 것, 그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합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두 사람 정도가 좀 눈에 띄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랑 김연아 의원은 자리를 지키고 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당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에 의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 뜻과 의미는 아주 존중됩니다만 최종적으로 보자면 그 재석 버튼을 눌러주지는 않고 그냥 앉아만 계신 상태로 있어서
법률적으로 보면 사실은 본회의장에 들어온 것과는 다른 측면으로 그렇군요.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들어와서 버튼을 눌러줘야 재석이 되는 것인데 예. 마지막 149명이 됐을 때 그때라도 좀 먼저 눌러줬으면 어땠을까.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랬으면 정말 그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던 국회의원의 소신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모습이 빛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의원님 말씀으로는 일단 자유한국당의 그 갑작스런 퇴장은 협치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협치의 모습은 지적이신데. 아닌 거죠.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사실상 뭐 그렇게 들어가겠다, 본회의장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제적 그 정족수를 채워준다라는 네.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30여 명 가까이 이제 어찌됐든 뭐 최종 정족수를 채워줬고 일단 퇴장을 한 것은 충분히 자신들이 없어도 이미 자신들은 107명이에요. 네. 물론 70명이 안 왔고 30명만 왔지만 그런 107명이 다 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280명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현 집권당이 120명 가까이 되고 또 국민의당이나 다 합치면 280명 가까이 된다면 지금 7월이라 사실 하한기죠. 뭐 원래부터 7, 8월에 많이들 그런 어떤 외국 출장이나 이렇게 기획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어떤 당의 강령 내지는 당의 이념상 공무원을 저렇게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이상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라고 해서 퇴장을 했을 때 물론 그 비판의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 그 정도의 표 계산도 못했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실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뭐냐면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이거든요. 그렇지만 경우의 수가 많아야 돼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도 뭐 자유한국당이 이런 어떤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늘 당하느냐. 그것도 이제 원내대표 어떤 표 계산이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은 사실은 아까 우원식 대표가 국회를 농락했느냐라고 말은 했지만 내심으로는 굉장히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굉장히 고마울 거예요. 왜? 사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퇴장하겠다 하고 나갔는데 40분 동안 정족수가 안 채워지니까 정세균 의장이 말씀하셨잖아요. 10분 내로 채워라. 그랬을 때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정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찾아가서 제발 돌아와 달라. 어차피 우린 당론으로 퇴장했는데 한 번 욕먹었는데 돌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 차라리 돌아와서 어쨌든 반대표를 던졌다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또 협상이 일어났고 그러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차라리 고마워할 게 정우식 원내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가 고마운 상황이죠. 그래요.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 충분히 계속 강경 모드로 왔었기 때문에 그냥 참석하지 않을 것도 예상은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을 텐데 추경안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단 첫 번째 역정 과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좀 프로답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당 내의 의원들을 좀 더 독려해서 참석을 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그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국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식의 범주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상식 범주를 깬 것은 원천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제공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지 최종적인 것. 왜냐하면 사실 국회 본회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의원이 다 참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고. 이 정도 지금 그 CG로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보통 본회의 열리면 이 정도의 불참 인원은 항상 생기나요? 통상적으로 한 200명 정도가 참여해서 300명 의원 중에 2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규모에서 본회의를 참석하죠. 그리고 그래도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건데요. 이것은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오늘 오전 9시 반이면 자유한국당이 포함돼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나 아니면 여당의 지도부에서도 그런 것을 크게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막판에 가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온 것도 또 하나의 협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 뭐 국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곱씹어 봐도 당론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반 의원들은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다 반대를 하더라도 여야 간에 협상을 했었던 원내대표, 원내 부대표단 11명 정도의 규모는 어쨌든 다 참석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들은 도장을 찍었지만 자기 당의 의원들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소신을 하는 것이고 그래도 또 원내대표단들은 다음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우택 대표는 그조차도 사실은 하지 않고 있다가 나가버리는 것이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그래도 잘한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국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금 계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상황인 거죠. 그러면 같이 비난을 하셔야 될 게 김동철 원내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도 좀 비난의 범주에 그렇다면 들어가는 게 이번에 같이 협상을 하셨는데 사실은 불참하셨대요. 보니까 그 두 원내대표도. 그러면 그 범주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제 기억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5년 동안 사실은 협상이 거의 다 됐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퇴장한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아쉬운 건 확실하게 아쉬운 건 어쨌든 우원식 원내대표가 조금 감성적이지 않은가 그 점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으로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27명을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명망 있는 의원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거나 해서 이 언론에 굉장히 유명해진 분들이 많고, 물론 개별적으로 사안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도 석연치 않게 그냥 뭐 이번에 충북도 의원들 사례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그 경계가 모호한 외국 출장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뭐 이렇게 좀 추려도 10분이 넘어요 보면 그러면 사실 절박함에 대한 문제 추경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절박한 첫 번째 어떤 그런 이 의결안이었다면 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 또는 권리당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반성의 어떤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말씀을 누차 드린 것처럼 결과론적으로는 우원식 대표의 원내 운영에 있어서 그걸 충분히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은 상식적인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갑자기 벌어진 일인 것이지 그 모든 책임이 우원식 대표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제 표 싸움이 벌어질 때 저쪽에서 반대표라고 하는 것을 표의 싸움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는 정말 표 계산이 치열해지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표싸움 대결에서 표에서 진 것과는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문제가 생긴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여야 모두 뭐 패자다라는 표현을 의장이 썼으니까요. 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유한국당이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캐스팅 보트가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해서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는 뭐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대표 회담에도 빠지는 상황을 보였고요. 이러다 보니까 마치 국회에서 그 이른바 왕따를 약간 자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셀프 있습니다. 왕따라고 표현하죠. 자, 조금 사안은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자,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 저는 1차적인 책임이 김 의원 말씀처럼 자유한국당에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왜 그 퇴장을 했기 때문에 40여 분간 국회 정족수를 못 채워서 그런 어떤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였다. 1차적인 책임 물론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새벽 3시에 어쨌든 예결위에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예결위에 참여해갖고 자신들이 포함돼서 그 예결위의 어떤 과정을 했다는 점도 사실 좀 인정해줘야 될 어떤 부분일 것 같고 두 번째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반대를 해서 참여를 불참한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참여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거를 여당에서 받아들여주고 끝까지 밤에 그러니까 원래는 1시에 오전 1시에 그 예결을 열어서 2시에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정태원 원내대표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준 점 그것도 참 높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첫 번째 추경인데 자유한국당까지도 끌어안아서 이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점 충분히 그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는 협조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처음부터 집권 여당과 괴를 같이 하는 모습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아까 왜 정치공학적으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상태로 앞으로 이 협상에 어떤 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꾸로 자유한국당 입장일 때는 계속 소외된단 말이죠. 그럼 소외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잃을 것과 얻을 것이 무엇이냐. 얻을 것은 뭐냐면 야당으로서
홀로 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계속 높일 수 있다. 이번에도 어쨌든 부르짖는 게 더불어 뭐 국민의당이 더불어 바른정당이냐 하는 어떤 표현을 쓰면서 자신만이 야당이다라고 이제 부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명분으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 명분을 쌓아 나갈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홍준표 원내대표가 시간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왜 시간을 말씀하시냐면 이거죠. 추경은 어차피 협조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지만 앞으로 이념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보면 170개 법안 중에 뭐 공수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보수, 진보라고 했을 때 보수 진영에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바른정당 같은 경우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이런 상황에서 모호한 부분들,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다 협조를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이쪽 축을 계속 자기가 유지해야만 나중에 또 크게 봤을 때 확장성이라든지 어떤 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가치 이거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계산 때문에 어쨌든 뭐 왕따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지금은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표결 처리 과정에서만 존재감을 보였지 그 전에는 사실 마땅한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지금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또 더불어민주당만 합쳐도 거의 20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구도로 간다 그러면 그 3당이 계속 협력해서 간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좀 소외가 되는 이런 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특징 중에 하나가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은 100석이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아주 큰 정당이고 교섭단체이긴 합니다. 근데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을 구분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국회 회의석상 안에 의석수가 작은 정당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그 회의 테이블에 오지 않으면 사실상 국회에서는 그 논의 구조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그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번 케이스는 갑자기 의사당으로 나가버리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좀 당황해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 캐스팅 보드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일을 두 번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번 표결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27명 그리고 바른정당이 7분 그리고 국민의당이 10분이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합치면 47명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의 스페이스가 충분히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법안들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안들에 있어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은 정말 앞으로는 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저 세 개 정당이 모이면 그리고 정의당까지 모여서 이루어지면 충분히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이념적으로 뭐 보수적 측면이 연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바른정당과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 있지 않고서 일반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4개 정당이 손잡을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는 것보다. 그래서 훨씬 더 두려운 생각일 거고 캐스팅보드로서 역할이 갈수록 상실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전망을 두 분이 해주셨는데요. 이 증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에서 일단 증세를 민주당에서 어제도 논평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또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서 좀 증세를 할 테니까 문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당에선 이게 곧 표적 증세 아니겠느냐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실효성이라든지 뭐 통과 부분이라든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일단 증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세 부분에서 좀 반대를 하거든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론화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어떤 입장이 모호했거든요. 자, 복지는 굉장히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현금이 들어가는 복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이라든지 뭐 청년 실업수당이라든지 노인 기초연금 인상이라든지 당장 돈 들어갈 것은 훨씬 더 많이 직접적으로 돈 들어갈 복지가 많아졌는데 증세가 없다라는 건
이미 지난 정부에서 그것은 두 글자로 정의가 했잖아요. 허구다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논쟁 없이 지나갈 수 있느냐 했는데 네. 역시 추미애 대표가 왜 민주당 그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열혈 그 지지를 받는지를 알겠습니다. 네. 확실한 도우미가 되셨더라고요, 이번에. 이번에 안을 갖고 추미애 안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물론 김부겸 의원이 김부겸 장관이 말씀하셨지만 네. 김부겸 장관은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 하신 그런 뉘앙스가 좀 컸어요. 네. 그러니까 내각에서의 어떤 입장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어떤 그 발언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보폭을 넓힐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많이 보여줬고 네. 그래서 저는 의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제부터 공론화하자. 실제로 증세가 필요하냐? 그러면 저는 왜 공론화가 필요하냐면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내가 얼마를 더 내서 얼마만큼의 복지를 받겠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다 내가 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자, 정부에서도 뭐가 문제, 짧게 말씀드리면 현 정부에서도 뭐가 문제냐면 당신들이 내는 거 아닙니다. 아직 부자들만 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도라는 말씀은 왜 표현하냐면 네. 너무 적어요. 그렇다면 사실 6조도 안 돼요. 1년에. 그러면 178조 중에 물론 여기서 이제 세수 증가분 다 뺀다고 해도 증세 부분에 6조 갖고 118조를 상징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직해야 된다. 네. 좀 더 이 논의를 확산시켜서 국민들에게 정말로 내가 얼마를 낼 것이냐라는 어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촉발된 것은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증세안, 그러니까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에게만 하기 때문에 매우 사실 전체 필요한 증세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작잖아요. 그래서 평가절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이게 국가재정전략회의라고 하는 대통령제 회의에서 그 여당의 대표가 이제 발언을 하신 건데 당정 간에 이제 논의가 시작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확정안이 아니고 이제부터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지난 대선 기간에도 많은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후보 토론에 관해서도 저희 당의 후보들끼리도 입장들이 다 달랐고 증세에 대한 입장이 달랐고 어떻게 했을 것이냐라는 건 달랐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금 처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핀셋 증세를 하겠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고소득 법인들에게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기초한 것은 증세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감세했던 것을 정상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에게 이것이 부담이 된다면 지난 담배값이나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가는 형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누구누구에게 계층으로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시작돼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지금은 어쨌든 우리 사회가 복지가 이제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세 없이 복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증세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매년 세수 증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증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누구에게 추가로 거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논의의 장이 많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얘기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민심이 좀 들끓었던 일이죠. 충북도 의원들이 지역의 최악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수를 떠나서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귀국을 했습니다. 또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 국민들께 그 상처가 되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회 현상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인데 해당 기자가 그 레밍이란 단어를 몰라서 저한테 의도되지 않았던 일종의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좀 편집이 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김학철 의원의 경우에는 좀 논란이 되는 막말 발언이 있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일단 1, 잘못했다. 근데 잘못했다보다 뒤에 얘기가 더 기억에 남아요. 2, 잘못은 했지만 그러나 이건 내가 한 발언이 아니다. 언론이 편집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3,
자기가 떠날 때는 이 심각성을 몰랐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것부터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심각성을 몰랐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사실 잘못입니다. 왜 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자기가 그걸 알게 된 게 언론을 통해서도 이게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모든 것을 다 언론을 탓으로 언제나 끝에 돌리는 건 정치인들의 어떤 병인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잘못된 행동이죠. 그리고 사과는 멋지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털을 다는 것 자체가 사과의 진심은 좀 느껴지지 않는다. 사실 표정에서도 조금 억울함이 느껴졌었고요. 네, 그 민주당에서는 조기 귀국했으니까 그 도의원에 대해 정상 참작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분이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걸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과가 필요하다면 또 뭐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예.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심이 많이 들끓었던 일이었습니다. 뭐 관련해서 나중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중북부를 중심으로 최고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밖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더위가 가장 심해진다는 절기 대서인 오늘 중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폭염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특히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서울과 경기 남부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30에서 80, 영동과 충청,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지금 충청과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장맛비가 내리는 서울의 경우 낮 최고 기온 30도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을 포함한 경기와 강원 영서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오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청주와 대전 32도, 전주 33도, 대구와 창원 30도로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랜 진통과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청년 일자리 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물꼬가 터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앞으로 있는 일정들 또 증세까지 국회에서 좀 원활히 협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늘 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또 비가 오지 않는 곳은 더위가 심하다고 하니까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MBN 뉴스와이드 1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